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인이 다른 동네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산업들이 크게 확장됨을 살펴보았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축업자는 사업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그 결과 직원 수는 5명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수적으로. 당시 직원은 1년에 100kg의 쌀을 지불하면 고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정했죠. 직원을 고용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되었다. 5명을 고용했으니까 500kg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작업 도구인 도살 도구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두 가지 비용이 추가됐죠. 직원에게 줘야 할 급여, 그리고 또 직원들이 사용할 작업 도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래요. 장인이 예전대로 거래하면 6개의 도살 도구를 제공하면 24kg의 쌀과 60kg의 소고기를 목축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요. 이제 장인으로부터 6개의 도살 도구를 6배의 도살 도구를 구매해야 되겠죠. 한 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으니까 5명을 고용함으로써 예전에 쌀 4kg과 소고기 10kg과 도살 도구를 한 개씩 이렇게 교환한다 했죠.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24kg의 쌀과 60kg의 소고기를 목축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48kg의 소고기를 하지만 장인 가족이 소비할 소고기는 12kg이니 60kg의 소고기를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겠죠. 12kg만 받으면 되겠죠. 그리하여 48kg의 소고기를 48kg의 쌀로 대체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12kg의 소고기를 받게 되고 72kg의 쌀을 받게 되겠죠. 목축업자가 1년에 얻는 쌀을 계산하면 소고기를 농부의 쌀 550kg과 교환하였고 상인과 거래하여 2760kg의 쌀을 얻었다. 금융업자와 상인 가족과 거래하여 24kg의 쌀을 얻었고 직원으로 고용한 이들과 거래하여 57kg의 쌀을 얻어 총 3393kg의 쌀을 얻었다. 그렇죠. 지불해야 되는 게 있죠. 반면에 직원들에게 500kg의 쌀을 지불하고 도사도구를 얻기 위해 60kg의 쌀을 사용하여 60kg이 아니죠. 그래요. 48에다가 24를 더하면 72kg죠. 아니죠. 맞죠. 12kg, 맞아요. 12kg을 받고, 이제, 그것을 48kg을 쌀로 대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2833kg) 쌀이 남게 되었는데, 동네 토지 기간에 1000kg을 기부함으로써, 기부한다 했죠. 1833kg의 쌀이 남게 되었고 그 결과 1833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이제 매년 1833kg의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하여 금융업자에게 비축한 쌀의 양은 이전에 비축하던 쌀과 합쳐
2,833kg이 되었다. 그래요. 뭐 이자까지 고려하면 더 크지만 그건 뺐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상인이 다른 동네와 교환함으로써 생기는 목축업자의 비축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다른 동네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얼마나 더 비축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2760kg의 쌀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죠. 소고기와 교환해서 쌀을 얻고 운송료를 얻고, 그렇죠. 사업을 확장하면서 500kg의 쌀을 직원에게 지불하고 도살도구를 쌀과 교환함으로써 60kg의 쌀을 자기에게 지불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최종적으로 2kg의 쌀이 목축업자로부터 자기에게 흘러갔으니 58kg의 쌀이 추가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2200kg의 쌀이 남았는데 1000kg의 쌀은 동네의 토지기관을 위해 기부된다. 결과적으로 1202kg의 쌀을 사업이 확장됨으로써 비축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총 1833kg을 비축할 수 있는데 1202kg은 2kg이 이제 확장되면서 비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장인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농기구를 쌀과 교환하게 됨으로써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246개의 농기구를 쌀과 교환함으로써 984kg의 쌀을 얻게 되었고, 그렇죠. 곱하기 4를 더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4를 해보면 알죠. 목축업자에게 6개의 농기구를 쌀과 교환함으로써 60kg의 쌀을 얻게 되어 1044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중 400kg의 쌀을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200kg의 쌀을 상인 가족이 소비함으로써 444kg의 쌀을 금융업자에게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600을 빼면 되죠. 1044에서. 상인 역시 쌀을 비축할 수 있을 정도의 쌀을 얻었다. 소와 농기구를 다른 동네에서 쌀과 교환함으로써 5200kg의 쌀을 얻게 되었는데 4명의 직원에게 400kg의 쌀을 지불하고 장인과 800kg의 쌀을 농기구와 교환하고 목축업자와 2760kg의 쌀을 소와 운송 활동과 교환함으로써 1240kg의 쌀을 얻게 되었다. 그렇죠. 이 중 200kg 쌀은 상인 가족이 소비하고 12kg 쌀은 소고기와 교환함으로써 1028kg의 쌀을 금융업자에게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상인으로 인해 증가한 비축량은 총 2674kg의 쌀이 된다. 다 합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축업자, 장인, 상인까지 합쳐서. 그래요. 금융업자 역시 정신이 없었다. 갑자기 2674kg의 쌀을 그래요. 목축업자와 장인 상인이 맡기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면 맡겼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럼 대여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많은 쌀을 대여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금융업자는 다른 동네에 지점을 두어 추가로 유입된 쌀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한 동네에서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군데 다 지점을 만들기로 하는 거죠. 원래 한 군데 해보고 충분히 대여가 가능하니까 2674kg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비축되는 쌀도 생각해봐야 되고 대여되는 쌀도 생각해봐야 되고 이자도 생각해야 되고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 생략했죠. 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동네에 한 명씩 4명을 고용하게 되었다. 물론 다른 동네에 지점 만드니 각 동네마다 다른 동네 주민들도 4000kg의 쌀을 금융업자에게 맡겼다. 모든 동네 사정이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대여할 수 있는 쌀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금융업자는 자신 소유의 쌀은 비축한 쌀을 찾아가는 일을 위해 별도로 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갑자기 많은 쌀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대여할 쌀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기 쌀을 굳이 대여할 필요는 없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한 가정이. 현실성이 없는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겠죠. 국민은행 대차 대조표예요. 얼마나 대출하고 얼마나 이제 예금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예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로 잡히겠죠. 예수부채 380조를 이제 예금으로 받았죠. 돌려줘야 될 거니까 빚이죠. 부채죠. 얼마를 대출해줬냐? 373조를 대출해줬죠. 그래요. 예금한 돈이 충분해지면 자기 돈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확인이 됐죠. 생산물 흐름을 도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복잡해졌죠. 현실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통계 자료나 뭐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데 그게 유행이 돼 있죠.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어떻게든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명확하게 기업이건 정부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간단한 가정만 했는데도 복잡해졌어요. 어쩔 수 없겠죠. 전체로 보면은 이제 원래는 처음엔 200명인데 상인, 장인, 목축업자, 금융업자 4명이 빠졌죠. 184명이 되는 거죠. 상인은 중간급이라 했으니까 300kg이 빠진다고 보면 되죠. 그 전에서 11,640kg 쌀 생산이 되는데, 그래요. 농민들이 소고기를 사 먹죠. 농기구도 사고. 그걸 나타낸 거예요. 수치가 다 변동하죠. 변동한 거 살펴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상업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상업자본이 5,200kg을 얻었는데 직원을 고용한다 했죠. 400kg의 쌀을 제공하니까 이제 4,800kg의 쌀이 이제 상인에게 오죠. 소고기를 거래할 때 소고기를 사죠. 그러니까 소고가 교환해요. 2,400kg의 쌀과 2,400kg의 소고기와. 그래요. 이 소고기는 또 이제 팔죠. 그래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농기구도 하죠. 농기구를 이제 800kg에 사죠. 4kg에 6kg에 판다 했죠. 그래요. 그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앞에 다 설명했죠. 그 관계를 표시한 거죠. 그래요. 보면 되는 것이고, 도면을 보겠습니다. 상인이 다른 동네를 개척하면서 장인이 운영하는 관공업자본이 이제 확장이 되죠. 목축업자가 운영하는 농업자본도 확장이 되고 금융업자가 운영하는 금융자본도 확장이 되죠. 금융자본에서는 지점이 생기면서 6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버린 거죠. 농업자분 이도 마찬가지죠. 5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죠. 또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공업자분 역시 마찬가지죠. 4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죠. 또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농민 4명이 줄었지만 몇 개의 직업이 창출이 되나요? 상인, 장인, 목축업자, 금융업자 일단 4개가 창출되죠. 그게 감사한 건 없는 거죠. 직원이 몇 명이 고용되나요? 4명, 4명, 5명, 6명, 총 11명, 19명, 19개의 직업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 되시죠. 그래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직업수도 증가하죠. 좋은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전에 그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가난한 이들이 또 일자리를 구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얻지 못하는 농민, 충분한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농민 이런 이들은 또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상인이 다른 동네와 상거래를 하면서 목축업자 겸 운송업자, 상인, 장인은 이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소득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금융업자는 1965kg 쌀을 얻어 계산해 보면 그래요. 비축 소득은 따로 없죠. 다른 용도로 쓰니까. 개인적 소비 212kg죠. 212kg. 그래요. 그럼 순소득은 1753kg가 된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목축업자는 1833kg. 비축 소득이 있죠. 283kg. 그래요. 그래서 순소득은 1916kg이 되죠. 개인적 소비 200kg에서 1633kg이 되죠. 상인은 그래요. 이렇게 되죠. 순소득은 1331kg, 상인은 488kg이 되죠. 여전히 1등이죠. 예전엔 뭐라고 가정했나요? 농부들이 소득이죠. 농부 1그룹은 600kg을 얻는다. 1하루를 경작하면서 농부 2그룹은 300kg을 얻는다. 농부 3그룹은 1년에 60kg을 얻는다. 그래요. 농민 개개인의 생활은 어떤가요? 예전에 이제 철로든 농기구를 사용하기 전보다 좋아졌죠. 다른 산업의 발전은 생산성의 강화로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죠. 실제로 그러하죠. 농기구도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죠. 한국에서 공업이 발전하면서 비료 같은 것도 다른 산업, 다른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요.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도면을 보면 사람들이 증가하잖아요. 직업이 생기잖아요. 직업이 생기면 사실은 여기에서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쌀 수요자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산업이 발전하면 농업 자본에서 생산하는 식량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요. 농업과 다른 산업들은 도시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들은 다른 산업이 다른 산업의 자본이 농업 자본을 착취한다. 도시가 농촌을 착취한다. 그런 견해도 한때 있었고 유행을 했죠. 근데 도면을 보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소한 일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어떤가요?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한때 농민이었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 대부분 농민일 때는 굶어 죽는 농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농민들이 굶어 죽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급자족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요. 충분히 잘 살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견해라는 거죠. 그런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어떤 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러한 시장은 잠시 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상점이 있어서 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을 쓴 이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점의 경우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항상 교환이 이루어지니 상점이 모인 곳이 시장임을 알아보기는 쉽다. 상점이 시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곳만이 시장은 아니다. 거주에 주로 이용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시장이 된다. 왜? 시장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곧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 형태가 있고 상인이 있는 곳만 시장인 것은 아니다. 현 시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진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장이니 인터넷 사이트도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상점만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 간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환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발전이 미약하여 자본을 통해 얻은 대상을 얻은 이가 모두 소비하면 그러한 이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처지가 모두 그와 같다면 그러한 곳에서는 시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사회 전체 생산성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시장의 생산 발전 조건이죠. 그러한 곳에 시장이 있다면 자신이 소비하기도 부족한 대상을 시장에 공급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 자기가 소비하기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시장에서 교환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자본의 발전을 통해 자본을 통해 얻은 대상이 얻은 이가 소비하고 남을 때 그러한 이는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이들이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 이룰 때 시장은 생겨나게 된다. 자신이 소비하고도 남는 대상을 시장에서 교환하지 않으면 남는 대상은 버려진다. 반면에 남는 대상을 자신이 소비할 대상과 교환하면 교환한 이는 교환하기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즉 시장은 자본이 발전함에 따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자연히 생겨난다. 시장 역시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니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인간에게 자본이 된다. 시장 역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이죠. 자본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